과거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름 그대로 수비적인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특히 테크니션이 많은 10번 선수들을 최대한 억제하며 최후방 수비 라인을 상대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포지션 플레이가 정립되고 있는 현대 축구에선 플레이메이킹, 롱킥, 정확한 볼 배급 등의 능력까지 요구하며 더 높은 위치의 미드필더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빌드업의 역할까지 소화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인 사비 알론소, 세월간인 시절에 세르히오 부스케츠, 패스마스터라 불리던 안드레아 피를로가 대표적이고 현역 선수 중 유명한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정점이라 봐도 되는 로드리, 첼시에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카이세도, 중원 전체를 커버하는 라이스나 더용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시장가치 탑10 시리즈 중 4번째 수비형 미드필더 편입니다. 언제나처럼 소개되지 않은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덴마크 국적의 스포르팅의 26살 수비형 미드필더, 시장가치 5천만 유로의 모르텐 히울만입니다. 186cm의 신장과 73kg의 피지컬을 갖추고 있으며 포르투갈 리그인 것을 감안해도 평균 이상의 경합 성공률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68.5%에 달하는 태클 성공률은 상대방의 공격을 얼마나 잘 끊어내는지 말해줍니다. 박스투박스 성향으로 꾸준히 를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이며 그 중에서도 양 다리를 뻗는 태클로 공만 쏙 빼서 가져오는 수비는 히울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유형이라 투박할 것 같지만 이외로 패스 정확도 자체는 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한 시즌 만에 성공한 패스와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케이스라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스타일로 인해 24-25 시즌 리그에서만 9회의 경고와 1회 퇴장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26세로 전성기를 맞이할 나이기 때문에 만약 더 높은 리그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 적극적이지만 정확한 패스를 더 많이 뿌려야 하며 수비 중 카드 수집률을 현저히 낮춰야 할 것입니다. 195cm의 신장과 76kg의 거구의 체격 조건, 투박한 발밑을 넓은 시야와 축구 지능으로 커버하면서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어서 익숙할 수도 있는 5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9위에 오른 23세의 아마두 오나나가 두 번째로 소개할 선수입니다. 화면의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클보다 경합 상황에 강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구의 피지컬을 가진 선수의 대부분은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수비를 하더라도 큰 액션 때문에 반칙이 선언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나나는 그런 위험성을 굳이 감수하지 않고 태클 대신 경합 상황을 만들어내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경기 장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긴 다리를 이용해 빠른 스피드로 뒤에서 달려와 상대 선수에게 붙어 강제적으로 경합 상황을 이끌어내 공격을 차단하는 것도 놀랍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보는 시야와 누구에게 공이 갈지 예측하는 판단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렇다고 경합 상황만 기다리며 몸살이는 스타일은 아니며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직접 공을 빼서 역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밑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큰 신장 대비 기민한 몸놀림과 간결한 드립을, 상대를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를 이용한 볼키핑을 통해 팀의 1차 빌드업을 책임질 때가 많지만 패스 지표가 수비형 미드필더치고 높진 않습니다. 물론 빌드업의 시작점인 만큼 전진 패스의 빈도가 높고 그만큼 턴오버의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더 성장하려면 패스 지표를 높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B클럽보다는 중상위권 팀에 더 어울려 보이지만 시즌을 거듭할수록 스텝업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위넨에서 나고 자란 지역 유스이자 기량의 성장을 위한 임대조차 없었던, 그래서 이대로 성장한다면 위넨의 레전드가 될 듯한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5,500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세 번째 챕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88cm의 신장과 75kg의 피지컬을 갖추었고 양발을 모두 잘 쓰는 희귀한 선수입니다. 센터백, 풀백 편에서 소개드린 바르셀로나 선수들처럼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공격적인 전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비 지표는 아쉬워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팔리냐를 밀어낼 만큼 키핑과 패스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고 특히 패스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안전한 패스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며 볼 돌리기를 하기 위해 수시로 시야를 확인하여 플레이 자체의 안전성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90분 내내 움직임 자체를 역동적으로 가져가면서 페이스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 편이었고 어깨뼈 부상과 바이러스로 인한 결장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다소 아쉬웠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주전 경쟁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더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연속된 경기를 뛰더라도 기복 없는 폼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시즌 무시알라의 부상으로 인해 후방 미드필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파블로비치가 공수 양면으로 성장해 위넨의 성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시즌에 걸친 소란스러운 이적설로 인해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오는 25-26 시즌부터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게 되며 이전 팀메이트인 웨데고르와 미켈 메리노와 제외하게 된 마르틴 수비멘디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181cm의 신장과 73kg의 다소 평범한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경합 성공률을 자랑하며 여기서 파생되는 역습의 템포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팀 공격의 판을 까는 능력은 여러모로 소시에다드의 선배이자 레전드 수비형 미드필더 사비 알론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스날은 수비멘디뿐만이 아니라 중앙 공격수의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며 지난 시즌 임시적으로 땜빵을 채워준 메리노가 다시 중원으로 내려와 소시에다드 시절처럼 수비멘디와 함께 더블 피봇을 볼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왼쪽의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에게 공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경기장 전역을 돌아다니며 팀원들과 연계하는 링커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비멘디는 어려운 패스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본인이 수행하므로 팀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언성이 어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수비멘디는 이전 아스날의 미드필더 이적생들과 같이 다른 포지션에서 이외의 모습을 찾을지 아니면 탄탄해진 스쿼드에서 본래 포지션이 3선에서 대성할지 그리고 아스날은 과연 이번 시즌에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8cm의 신장과 82kg의 피지컬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최근에 많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홀딩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의 줄부상과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으로 최후방에 출전해 경기력의 하락을 겪으면서 이번 시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프랑스의 미드필더 추아메니가 7,500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6위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 축구에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유형이라 예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현대 축구와는 다소 결이 다른 스타일로 보입니다. 빌드업과 관련된 패스, 공 운반도 가능하긴 하지만 오늘 소개한 선수들과 비교해본다면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우승을 경험한 추아메니의 이름값에 비해 확실히 저조한 느낌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아메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파트너가 미드필더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모드리치와 크로스였기 때문입니다. 추아메니는 스쿼드를 어느 정도 구성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비 스페셜리스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센터백으로 기용되며 집중력과 적극성 부족이라는 약점이 드러났고 추아메니의 시장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높은 수비 능력과 약간의 빌드업 능력만으로도 이 정도의 시장 가치를 기록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놀드와 하위선을 영입함에 따라 수비 뎁스에 구멍이 날 확률이 현저히 줄었고 이제 본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25-26 시즌 발베르데, 벨링엄, 귤러 등 중원의 선수들과 수비 라인을 보조하며 저번 시즌의 무관을 떨쳐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단 한 시즌의 활약으로 애매한 로테이션 자원에서 대체 불가의 주전이 되어버린 선수 리버풀의 흐라벤 베르흐가 7,500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이번 챕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0cm의 신장과 77kg의 훌륭한 피지컬에 더불어 아약스 유스 출신답게 테크닉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뒤에 수비수 2명을 달고도 전진과 방향 전환, 탈압박을 한 동작으로 해결하는 모습은 흐라벤 베르흐의 테크니션적인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워낙 전진성이 뛰어나기도 하고 보폭도 넓어서 순식간에 2선으로 진입하여 직접 타격도 가능하지만 정작 리버풀의 감독 아르네 슬롯은 흐라벤 베르흐에게 수비수로서의 코칭을 통해 월드클래스 레벨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사시 센터백 자리에서 스위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경기 도중 로버트슨이 퇴장당해 수비에 구멍이 생기자 스위퍼로서 결정적인 수비 장면도 몇 차례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파트너인 메갈리스터와 함께 쓰임새는 다르지만 각자의 포지션에서 육각형의 재능을 가진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지션에 마땅한 대체 선수가 없었습니다. 리버풀의 얇은 스쿼드층도 감안해야 하지만 확실히 시즌이 진행될수록 뒷심이 부족해 각종 토너먼트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다만 슬롯 감독으로서도 프리미어리그가 첫 번째 시즌이고 흐라벤 베르흐도 주전으로 도약한 지 첫 번째 시즌이만큼 기념할 만한 성장에 대한 축하와 동시에 오는 시즌에 대한 체력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저에게 영상에 나온 10명에 대한 순위를 매기라 한다면 흐라벤 베르흐를 2위로 놓을 만큼 이 선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인 리버풀이 성장한 선수들과 이적생을 앞세워 과연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흐라벤 베르흐가 수비적인 롤을 통해 월드클래스가 되었다면 이번 챕터의 주인공은 빠르진 않지만 넓은 활동 반경과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영리한 수비를 성공시키는 뉴캐슬의 허리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8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4위에 오르며 이번 챕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브라질리언 특유의 유려한 발밑과 182cm의 신장, 74kg의 다소 마른 체형 같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버티는 힘을 기반으로 한두 명의 압박 정도는 혼자서 벗겨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빠르진 않다고 했는데 막상 뉴캐슬의 경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내
이는 기마랑이스의 빠른 판단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면의 수비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대팀 선수가 2명에 가로막혀 가운데로 패스를 건네는데 기마랑이스는 볼의 방출과 동시에 리시버에게 달려듭니다. 상대팀 선수가 공을 받은 이후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을 받는 상황에 달라붙어 괴롭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른 장면을 보시면 역시 상대 선수가 패스를 받는 타이밍에 이미 경합 상황을 만들려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마랑이스의 수비 성공 장면을 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속도를 커버합니다. 다만 이미 속도가 붙은 상대에게는 확연히 밀리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다가 카드를 수집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순위의 흐라벤베르와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비 지표는 다소 밀리는 모양새지만 공격 지표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박투박 유형으로 무식하게 뛰어다니기보다 경합 상황을 통해 상대팀의 공을 끊어낸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공을 전개하여 박스에 침투, 직접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뉴캐슬 공격진이 답답할 정도로 공격을 풀어내지 못하면 기마랑이스가 팀의 활로를 스스로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격 옵션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빅클럽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주장 완장을 차며 팀에 남는 걸 선택한 기마랑이스는 뉴캐슬 팬분들에게 낭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기마랑이스가 이끄는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클 것 같습니다. 3위를 기록한 파리 생제르맹의 신성 주앙 네베스는 2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8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기록한 이번 영상에서도 단 둘뿐인 트래블 경험자입니다. 흐라벤베르와 지표 비교를 해보면 인터셉트를 통한 패스 차단보다 낮은 무게중심을 이용한 태클을 통해 수비하는 편이며 위험한 순간 공을 걷어내는 빈도도 비교적 높은데 아직 수비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다기보다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직접 달려가 차단하는 전형적인 6탄 수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자신에게 오면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며 유려한 개인기보다 간결한 패스나 동작, 드리블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습관으로 실수가 없는 깔끔한 빌드업을 하는 편입니다. 파리의 팀 컬러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한 경기 장악인데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필드 전역을 돌아다니며 공의 소유권을 쓸어 담아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명품 엔진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나마 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공격의 흐름을 읽는 판단력은 평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을 걷어내는 태클에 비해 공의 경로를 파악해 차단하는 인터셉트가 낮은 것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베스는 오늘 소개하는 10명 중에서도 특히 피지컬이 빈약한 편에 속합니다. 워딩이 상당히 강한 것 같지만 최후방 라인을 보호하는 임무도 있는 선수에게 작은 체구는 불리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분명히 피지컬적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이 올 텐데 그렇다면 네베스는 장기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배워서 육탄적인 수비 방식과 영리한 차단을 혼용한다면 정말로 상대가 감당하기 힘든 미드필더가 될 것입니다. 23-24 시즌 1억 1,600만 유로의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기록하고 당시 프리미어리그 최고 레코드를 갈아치우며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이적한 수비형 미드필더, 현재 시장가치 9천만 유로를 형성하고 있는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2위에 올랐습니다. 비르츠처럼 무패 우승을 달성하고 이적한 것도 아니고 보여준 것에 비해 너무 천문학적인 이적료이다 보니 기대치 또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24-25 시즌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의 부임 직후 엄청난 기세로 전반기 2위도 달성하는 저력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으며 그 중심에서 카이세도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카이세도는 종종 인버티드 풀백으로 오른쪽에서 출전하여 3선으로 올라와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고 파머에게 바로 패스해 중앙 공격 루트를 열거나 측면으로의 롱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패스 지표는 꽤 높은 편이며 확률뿐 아니라 성공한 패스의 횟수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수비 지표에서도 종합적으로 우수한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경합을 잘하는 대신 태클을 못한다던가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볼을 못한다던가 앞서 설명드린 선수들은 하나씩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카이세도는 정말로 꽉 찬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주며 수비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수비 능력과 활동량을 통해 첼시의 중원을 지켜준다는 점은 전임자이자 레전드인 은골로 캉테와 비슷하지만 드리블을 통해 직접 공격을 풀어주었던 캉테와 다르게 카이세도는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리그 타이틀이나 유럽 대항전 타이틀에 도전하여 어느 대회든 하나라도 우승해야 본인의 몸값에 맞는 미드필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그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최초의 발롱도르 수상자 과르디올라의 포지션 플레이가 아니라 사실상 이 선수가 팀의 중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혼자서 필드 위의 선수들에게 존재감을 내비치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가 1억 1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마지막 챕터의 주인공이자 1위에 올랐습니다. 20-21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과 그 사이에 22-23 시즌 트래블까지 맨체스터 시티 역사의 중심엔 늘 로드리가 있었습니다. 트래블을 달성한 직후 23-24 시즌 리그 4연패와 동시에 국가대표로서 유로 2024를
라리가를 우승하며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최초로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포지션의 위상을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24-25 시즌 십자인대와 반월판이 파열되며 향후 재활의 완성도와 퍼포먼스를 얼마나 끌어올리냐에 따라 로드리의 폼이 결정될 것이며 클럽 월드컵에도 참여하며 서서히 폼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드리의 폼이 어떤지 알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지표를 가져왔는데 부상 전후의 로드리의 지표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대회인 클럽 월드컵 기준의 수치를 참고했습니다. 패스, 점유율 부문에서 여전히 상위권의 스탯을 기록하며 감이 다 죽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피지컬이 필요한 수비 스탯은 아직 부족한 듯 보이는데 경기를 뛸 핏이 준비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무릎 부상 자체가 재발 위험이 높고 그동안 혹사당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핏이 걱정되긴 하지만 경기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공을 뺏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와 공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는 순간 발을 살짝 들이밀어 공을 빼내는 수비를 하는데 이런 수비 스타일은 과도한 운동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몸싸움을 할 만한 피지컬을 갖추고도 영리한 수비를 하는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비슷한 유형 같습니다. 반다이크 또한 치명적인 부상 이후 복귀하여 다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로드리 또한 해내지 못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유일한 발롱도르 수상자 중원의 왕이 필드에 복귀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다시 우승을 노리며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후방 라인 보호부터 빌드업, 플레이 메이킹까지 현대 축구에서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전통적인 홀딩 유형인 추아메니부터 중앙 미드필더 역할까지 겸하는 주앙 네베스, 모든 부문에서 정점을 찍으며 발롱도르를 수상한 로드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선수가 모였지만 없어서는 안 될 포지션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시는지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 영상에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